다음은 공동주최 기관인 김재현 한국화학연구원 원장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6회째 시작 관련 이런 국제 포럼을 저희 한국화학연구원과 파니셜 루스와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연구 생태계 조성인데요. 말씀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시작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그 고령 사례로의 변화되는 이 사회적인 환경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2000년에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였고요. 2018년이면 통계상 고령 사회가 되며 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고령 사회로 됨에 따라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의료 분야, 보건복지 쪽에 그만큼만 많은 국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고령화 속도가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이미 그 고령 사회로 진입된 여러 나라들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18년이 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걸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불과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고령 사회로 됨에 따라서 이 의료비 분담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남성이고 빨간색 선이 여성인데 남성일 경우에 특히 고령이 되면 여성들보다도 훨씬 더 의료비 부담이 클 뿐 아니라 60대 이후가 되면은 이미 우리 정성적으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의료비 부담 부분이 수직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좋지 않은 팩터는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OECD 데이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의 비율이 무려 48.6%로 잡혀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데이터라고 생각되어지고 따라서 이러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그에 따른 노인 질환들에 따른 의료비 부담 국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미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신약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즉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실제로 이렇게 됨에 따라서 국가 의료의 재정적 위기가 초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약가 인하 때문에 많이 우리 제약업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그런 압박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수동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글로벌 제약 산업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작 개발이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은 자명합니다만은 실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30개 정도의 전임상 물질 중에 통계적으로 하나 정도가 이제 임상 3상까지 통과되는데 특히 이상에서 많이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 비용은 많이 든다는 것이 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상당히 정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패 비용을 감안할 경우에 정말 약 하나 나오는 데 따르는 실패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여러 글로벌 회사마저도 심하면 13조, 작게 들어도 화이자 같은 경우에 7.8조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블록버스터 하나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많은 신약 개발 때문에 투자를 사실 국가 또 민간에서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신약 하나 글로벌 신약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투자한 돈을 한번 신약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한번 이렇게 통계치를 뽑아 볼 문제가 아닌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실제로 뭐 그 복지부도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다른 부처들도 애를 쓰시지만 저희가 이제 화학연구원의 신약연구본부가 4개 연구본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학연구원의 전체 연구 역량 중에 4분의 1 이상이 신약개발에 집중되고 있고 그 역사도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그 정부에서 이 국가 연구비를 가지고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액수가 또 신약개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정부로부터 많이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좀 2% 부족한 이 상태에서 조금만 넘어서면 뭔가 우리나라도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좀 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회사가 됐든지 간에 한번 정말 시작 하나가 글로벌 시작 가지고 정말 대박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많은 그 민간 투자 쪽에서도 제약산업을 위한 투자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은 급격하게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IT나 자동차 등 몇 개 주력 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무역 1조 불 시대를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노키아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 사례들이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주력 산업이 과연 언제까지 주력 산업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주력 산업을 갖다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어떤 그 견실성 문제에 있어서 언젠가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부가치 산업인 이 신약산업, 제약산업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의 과학기술 수준, 우리나라 정도의 그런 경제 수준이라면 이제부터 마지막 그 8분 응선을 넘어선 이 제약산업을 좀 정부가 잘 살펴보고 밀어서 IT나 자동차 산업, 뭐 조선산업 이상의 새로운 그 미래 국가 주력 산업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복지 비용이 여기 보건복지부 많이 계신 분들 계시지만 복지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나올 건가? 결국은 이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주력 산업들이 개발되어야만 결국은 거기로부터 국익 창출이 되고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 복지를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제약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마지막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글로벌 제약 산업체마저도 지금 상당 부분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황 변화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해봐야 될 분야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피캐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 9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해 가지고 이 신약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여기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그 산업체나 학교나 뭐 각종 관련 민간 부분에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신약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8대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이 보고서 안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나머지는 이제 뭐 인허가 문제 그러는데 연구 관련한 2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기초연구 지원 확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학사에 계신 또는 대학이나 또 연구소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기초연구가 없이는 신약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겟에 대한 검증이나 질병에 대한 바이오마커 개발에 대한 검증, 스크리닝 기법 개발, 새로운 구제 화합물 발굴, 그다음에 권고 2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겠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는데 미션이나 목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뭐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야만 이 그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조화에서 그 NIH 중심으로 NCAT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MLPCN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정부 주도로 미정부 주도로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것들의 역할은 NCAT도 보시면은 질환이나 임상에 대한 기초 연구들이 실제 임상이나 제약 개발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데스밸리를 갖다 갭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 연구는 NIH 중심으로 NCAT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효 검색 지원 센터도 미국 전역에 9개 센터를 갖다가 고루 배치를 한 후에 그 30만 개 이상의 화합물 기준으로 각 그 대학이나 기초연구를 통해서 나온 타겟들에 대해서 히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독일 같은 데서도 DDC라든지 LDC, 또 캐나다에서도 CDRD라든지 일본도 갭브리징 센터 같은 걸 지금 구상하고 적극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약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연구와 실제 임상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그 리드 후보 물질을 거쳐서 임상까지 가는 그 중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각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그 90년부터 2007년 사이에 통계치를 보시면은 이 이전에도 공공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약물이 거의 한 10% 정도 되고 또 실제로 그로 인해서 매출 정대에 기여한 것도 13% 이상으로 크게 기여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이렇게 브리징하는 중간 단계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국내 현황은 뭐 그 글로벌 현황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자 여기 포인트가 잘 작동을 안 하네요. 그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유해물질 발굴 120, 선도물질 50 내지 80 해서 결국 혁신신약 하나 개발인데 이게 물질 수를 지금 표현한 게 아니고요. 개발 프로그램 수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신약 하나 나오기 위해서 정말 앞부분에 전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효물질 발굴 단계쯤 보면은 뭐 대략 세어봐도 20-30개가 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 부분에 초기 프로그램 수를 좀 더 확대함으로써 뒷부분에 전임상을 통과해서 임상까지 나갈 수 있는 기초 물질들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경우하고 우리는 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형 신약개발 모델을 수립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복지부와 또 미래부 같은 데서 그 신약개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지난 2-3년간 많은 그 정책 연구와 노력들 하셨고요. 작년에는 또 그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도 수립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디가 지금 트래픽이 걸려 있고 어느 부분을 뚫어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신약개발 역량 자체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집니다. 사실 지난 뭐 1-20년 이상 정부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뭐 사이언스 네이처지 수준의 그런 타겟 연구들은 논문으로 많이 사실
발표되고 있는데 그 타겟들이 정말로 신약개발에 이어질 수 있는 타겟인지에 대한 치밀한 검증, 실제로 저희 신약연구본부 분들 말씀 들으면은 타겟으로 발표되는 것 중에 5 내지 10% 내외 정도, 이 정도밖에는 실제 타겟으로서의 밸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논문에서 좋은 타겟들이 나오면 얼른 다른 어떤 뭐 제약사나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그런 부분에서 검증하고 히트를 찾는 노력들을 갖다 체계적으로 할 뿐 아니라 도출된 히트로부터 리더 캔디데이트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느 한 곳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대학 쪽에서의 기초연구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이게 이어지질 않으면은 이것들이 우리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임상을 하시길 원하는 제약사들한테 좋은 물질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 부분이 어딘가 조금 혈관이 막히듯이, 심장혈관이 막히면은 협심증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어딘가 어디 막혔고 어디를 어떻게 멍석을 깔아주면은 이 글로벌 제약사 하나처럼 우리나라의 전주기의 이 신약 개발 역량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파이낸셜 뉴스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창조 경제 정신, 창조 경제 가치관, 이런 얘기를 제가 같이 대담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광역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창조 경제 정신이라는 게 창의, 융합, 도전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작 분야 쪽도 정말로 창의적인 생각과 함께 서로 융합하는데, 이 융합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개별적인 기술 융합만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학과 연구소와 또 기업과 대학들이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시스템적인 융합까지를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창조 경제가 정말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시프트시키는 소중한 그러한 개념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곳이 이 신학개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이프라인의 지원 확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래 도표를 보시면은 극명하게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는 아시는 것처럼 벤처가 1000개 이상 되는데요. 중견기업이 약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 타로라는 제약사 중간기업으로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테바가 있습니다. 이게 전주기로 또 이 제약 산업계 자체가 생태계가 딱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벤처 쪽에서 좋은 기초 연구들이나 이렇게 물질들 이렇게 나오면은 중견, 그다음에 대기업 쪽으로 이게 잘 연결이 돼 가지고 역할 분담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 국내 제약사가 한 470, 80개쯤? 제가 작년에 들은 말씀이고, 글로벌 제약사 포함하면 600여 개가 지금 국내에서 제약업체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연구 중심 벤처는 100개도 채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현재 글로벌 제약사라고 할 만큼 매출이 큰 우리나라 제약사들 중에 동아제약이 매출 기준으로 세계 100위권 안에 뭐 제가 생각하기로 8, 90위 정도? 하나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과연 어떻게 이 제약산업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 기술에다가 자금이 같이 연동된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켜파 자체가 상당히 크고 어떤 실패를 갖다가 항상 보도만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업 구조, 이스라엘처럼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도 대단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연구 중심 벤처를 더욱더 활성화시킴으로써 벤처, 중견기업, 대기업도 이제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기 혁신시장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도 역시 필요한데, 특히 유효 물질 발굴이나 선도 물질 도출 같은데 중간 단계의 브릿지 역할이 저희들 생각에는 대단히 부족하고 또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태계라고 한다면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대학이나 연구중심 기업, 또 출연연구소, 혁신형 제약기업 이 사이에 서로 정말 동반자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한 덩어리치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협력 관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잘 구축되지 않는 한은 어떻게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을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도 글로벌 제약사 하나하고도 사실은 경쟁하기 버거운다고,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적어도 이 3자 사이에 긴밀하게 합동하지 않으면 국가 R&D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좀 멍석을 깔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자, 저희 화학연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연구비 40%를 기초연계사업비에 투자하는데, 시작연구본부에 저희가 한 학생들 포함하면 200명 가까운 그런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의 300억 가까운 연구비를 씁니다만은, 아까 김춘진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데 정말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력을 하는데 화학연구원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타겟에서 히트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기초 연구 쪽으로 많이 이제 시프트를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하고도, 그리고 다른 연구원, 그리고 특히 병원들하고도 이런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한몸 되어서 이 국가 제약산업 살리기 위한 그 R&D 전주기 노력을 같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그 리스크 쉐어링을 위한 산업계 연계 사업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왼쪽 보시면은 화학연구원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산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1억을 내고 산업체가 1억 내가지고 같이, 예를 들면 산업체가 좋은 타겟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화학물은행이나 등등 내부의 여러 스크리닝 또는 의학 연구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런 공동 연구가 지금 아주 원활하게 되고요. 저희한테 주어지는 출연금 중에 상당 부분을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펀드로 지금 아예 그냥 뚝 떼놨습니다. 여기 산업체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화학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하실 그런 어젠다를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래피드 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 래피드 센터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화합물 라이브러리 26만 개, 이게 한국 화합물은행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화합물은행에 대해서 많은 불평이나 또 불편함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재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간 40억 가까이 투자하고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연초에 완전히 자동 피킹을 할 수 있는 장비도 다 구축을 했고요. 그 IP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 제약사들이나 외부 대학 교수님들을 활용하시기에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많이 개선을 했으니까요. 이 화물은행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적극 들여다보시고, 옛날에는 이랬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 활용하시고요. 작년에 한 4만 개 가까운 화물이 확대된데 매년 그 정도 확대돼서 저희가 앞으로 한 8, 9년 후에는 약 최소한 50만 개까지 화물을 확대해 나간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40억씩 투자하면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많이 밀어주셔가지고 예산이 대폭 작년 13년도부터 증액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제도도 개선하고 화물도 늘려나는데, 화물 늘리는 게 단순히 그냥 사와서만 아니고요. 저희 시약연구본부에서 시약 개발하기 위해서 늘 합성했던 그런 화물들을 많이 넣으니까 세계적으로도 우리 은행에 있는 화물의 퀄리티가 상당히 이제 좋다는 그런 평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적극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화물은행은 시작본부 안에 있지 않고요, 별도 독립 부서로 돼 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국가기관으로 계속 이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회째 시작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파이낸셜 뉴스와 저희가 같이 공동 주최하게 된 데 대해서 저희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언제까지 주력 산업일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2% 부족한 부분만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믿고 밀어주시고
우리 제약산업도 우리 신학연구 관련 여러분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협동하셔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서로 협업하고 오늘 이 주제처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조 생태계를 구성하시면 벌써 21개까지 갔잖아요. 머지않은 장래에 대박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작은 순간을 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참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그런 어떤 승부건성이랄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제약사도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 하나 나오는데 13조 들어가기도 하고 뭐 8조, 9조 들어가는 게 이 제약산업의 현실이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그 능선을 넘기 위한 노력에 정부나 우리 여러분들 같이 협력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큰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빈말로 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로 뭐 그 중국 변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IT 산업, 뭐 자동차, 조선 등등 현재 주력 산업에 대한 그 주력 산업에서 역할이 언제까지 정말 승승장구할 건지 하는 걱정을 해보면서 이 제약 산업이야말로 국민들한테 미래의 국가 경제에, 국가 재정에 튼튼한 버팀목이 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책무성을 가지시고 정말 협동하셔서 제발 블록버스터 하나 빨리 좀 내셔가지고 국가적인 관심과 많은 그 투자를 통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좀 그 우리나라가 제약산업 자체가 새로운 어떤 주력 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그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원장님 감사합니다.